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과 이란 협상은 양국이 하는 말이 다릅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사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이란은 그런 일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제재했던 돈 가운데 일부인 120억 달러를 일단 풀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뉴욕을 포함해 미국 여러 개 주에서 지금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을 비롯해 미국 대도시에서 사회주의자로 자처하는 후보들의 탄생이 미국에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여부도 예상을 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시를 피난처 도시, 생추어리 시리로 만드는 것이 연방 당국과의 협력을 훼손한다. 그러므로 위헌이라는 주장입니다. 연방 상원이 주택 건축 허가 등을 간소화해서 주택 비용을 낮추기 위한 초당적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도 오늘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 글로벌 증권 시장을 강하게 흔들 정도였었던 매도세였던 기술주 오늘도 좋지 않습니다. 하락세입니다. 220달러까지 올라갔던 스페이스X는 150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지나치게 불안해할 이유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크업계의 공룡 오라클이 인공지능을 도입하면서 2만 1000명을 이미 가문했고 앞으로도 더 가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메시의 날이었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월드컵에서 계속 목표를 이루는 방법, 이건 알자지라의 기사 제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웃기네요. 지금 왜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봤어요. 저에게 붉은 악마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오늘 빨간색 옷을 입었다고 월드컵과 연관시켜서 붉은 악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한국이 이제 내일 그 3차전 마지막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이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여기저기서 로스앤젤레스 지역도 그렇고 오렌지 카운티,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는 소울스몰, 오렌지 카운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알고 계시죠? 그 소울스몰에 모여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하실 겁니다. 붉은 악마. 저에게 붉은 악마라고 하셨어요. 자, 월드컵 관련 소식은 맨 뒤로 미루고 오늘 먼저 휴스턴 크로니클의 보도입니다. 휴스턴 크로니클, 마이크 벤스 부통령이 정말로 우리가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좋은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Good foundatio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이 일시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제재를 철회한 거죠. 했었던 것을. 그리고 이란이 오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거 사실 우리가 몰랐던 얘기가 아니라 다 알았던 것을 이번에 고위급 협상을 하면서 딱 이제 공식적으로 서로 협의를 했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이 마이크 벤스 부통령이 이란이 핵사찰단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 외무부의 대변인은 테헤란은요, 우리 이란 핵시설에 대해서 국제 사찰을 받을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가 협상을 하는 것을 보고 협상 과정에서 그런 것을 결정 지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미국은 더 이상 해상 봉쇄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역시 벤스 부통령과 마찬가지로 이란이 철저하게 국제 사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소셜 미디어에 썼습니다. 만약에 이란이 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다면, 동의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상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누구 말이 맞는가 알 수가 없는 거죠. 협상문을 공개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양측이 다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문서 자체를 이런 그 세세한 것까지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저는 협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 지금 마이크 벤스, JD 벤스, 자꾸만 마이크 펜스라고 하네요. JD 벤스 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good foundation인지 아닌지까지는 모르지만
파운데이션 자체가 미국과 이란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이 이란 대통령이 국가를 떠났습니다. 물론 이번에 협상 주최국인 파키스탄 땅에 도착을 했거든요. 전쟁 중일 때는요. 그 국가의 수반이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자주 유럽도 가고 뭐 프랑스도 가고 미국도 오고 해요. 그것은 전쟁이 벌써 지금 몇 년째니까 어느 정도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뭔가가 이젠 비워도 된다. 그때부터 비우기 시작했거든요. 이란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처음으로 마수드 페제슈키안 대통령 국빈 방문이에요. 이게 그냥 갑자기 뭐 미국과의 이런 핵협상 같은 거 추가 협상 이게 아니라 예정됐었던 국빈 방문을 하기 위해서 파키스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이란의 대통령이 신권 정치의 최고 지도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상의 대통령이잖아요.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나라를 비웠다. 어느 정도 미국과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나서는 이제 실무팀들이 일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어제의 반전은요. 사실은 이란이 미국이 그 동결했었던 자금 120억 달러를 해지할 것이라는 거. 이란에서는 이걸 제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핵사찰 받을 거야. 이란은 우리 그런 약속한 적 없는데 그런데 미국이 60억 달러 60억 달러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이번에 그렇게 주겠다 하는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오일 같은 거 지금 이란 오일을 뭐 8월 며칠까지인가요? 어쨌든 전부 그 60일에 맞춰서 다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게 이제 반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호르무즈 같은 경우는 미국은 호르무즈에서 해상 봉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란도 뭐 어느 정도 그걸 풀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 척의 그 선박들이 여전히 고립돼 있습니다. 어디가 안전한 거지? 미국하고 이란과 말이 조금 다르네. 미국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이란은 이쪽으로 이 물길이 더 안전하다고 하고 그 밖에 여러 가지를 재느라고 여전히 뭐 전보다 풀리기는 했지만 많은 것들이 지금 묶여 있는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에서 네타냐후 못지않게가 아니라 더 강성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타냐후는 국가안보부 장관이에요. 벤 그비르 국가안보부 장관. 이 사람은 극우라고 불립니다. 이스라엘이 필요하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야지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뭐 우리 완전히 휴전을 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 용납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쭉 가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본인의 목표를 위해서 전쟁을 하지 않고 이걸 마무리한다는 그것을 위해서. 그런데 그러려면 최종적으로 또 뒤에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을 길들일 수 있는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까지 쓸 것인가? 네타냐후와 이렇게 극우 성향의 아타마르 벤 그비르라는 국가안보부 장관, 이런 사람들, 국방장관 아주 강성이잖아요. 과연 이 사람들을 제약할 만한 정치적인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 정치적인 의지는 또 미국의 복음주의라든가 내가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존중받고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의 사위, 유대계인 그런 여러 가지와 함께 묶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어디까지 할 거야? 이걸 아직 정치적인 의지가 있어 없어? 이스라엘과 손절할?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이 미국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 군비 체계를 개발을 해야지 된다. 이런 말 잘하지 않았거든요. 공적으로. 속으로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미국과의 협력이 너무 잘 됐기 때문에 미국은 또 이스라엘에
무기를 파니까요. 무기를 지원하기도 하고 무기를 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잘 됐는데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정말 자위 방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요. 지금 미국에 있는 전략연구센터예요. 그 전략연구센터의 알리 악바르 다레이니라는 그쪽 중동 전문가가 얘기하기를 네탄야후의 마음을 읽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끝에 가면은 지금 미국과 이란과의 협정에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휴전을 위반하고 또 이제 워싱턴에서 만난다고 하거든요. 레바논과 이스라엘이. 그런데 네탄야후는 휴전을 위반하고 레바논을 공격을 해서 이란이 보복을 하게 만든다. 화를 내게 만들. 그리고 나선 나중에는 이란에게 뒤집어 씌운다는 거죠. 도저히 이란이 이거는 참을 수가 없어 하고 보복을 하면은 그제서야 거봐 이란이 휴전을 했네? 하고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속삭이겠죠. 거봐 이란과는 협상이 되지 않는 것. 이걸 지금 네탄야후는 그런 생각에 기대고 있다. 아니면 그런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끝이 아니에요. 러시아의 외무장관도 또 한마디 했더군요. 아랍 국가들이 이란에 맞서서 단결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실수가 될 것이다. 지금 러시아와 이란은 군사적인 것부터 경제적인 것까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이 미국과 이란이 이렇게 협상을 하고 있는 이 사이에서 이란 쪽에 가깝게 가야 되나? 이스라엘에 가깝게 가야지 되나? 미국에 가깝게 가야지 되냐? 더군다나 이제 그쪽에 미군 기지가 있으니까 이걸 조금 이란이 싫어하니까 우리가 조금 꺼려해야지 돼?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처럼 이스라엘과 어차피 우리가 손을 잡았는데 그쪽으로 붙어? 아니면 또 다른 국가들? 아니야, 이란이 이번에 보니까 장난이 아니던데 이란 쪽에 가는 게 좋을 거야. 그런데 이란에 맞서는 것은 그렇게 되면 실수다. 이스라엘과 미국과 손잡지 말고 이란 쪽으로 가깝게 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많은 반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은 이란 대통령이 국가를 떠난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안정적이기는 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해서 미국에서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너무 많이 양보를 하고 있어 하고 반대라고 그 반대하는 소리만큼 또 어쨌든 이걸 잘 마무리를 해야지 돼. 더 이상의 충돌은 없이.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도 똑같은 소리가 어떨까요? 이렇게 되는 게 나아. 이렇게 협상으로 가는 게 나아. 그 소리가 조금 더 숫자적으로는 많은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요즘 많이 깨지고 있다는데 이참에 아주 박살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러시아도 이제 뭐 러시아도 경제도 어렵고 그래요. 어렵기는 한데 어렵다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러시아도 박살나야 돼 이참에 그럴 정도는 또 아니랍니다. 그럴 정도로 돼서 어떤 나라는 이래서 자국의 분위기로 그냥 주저앉고 특히 이제 나쁜 일을 많이 하는 국가요. 먼저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하는 국가, 무력 침공, 그런 국가, 문화 침공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일이 간단하게 되는데 이 세상 일이 어디 그렇습니까? 전쟁에 있어서도 외교에 있어서도 그게 안 되는 순간까지 가니까 찰랑찰랑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외교적인 것이 발휘돼야지 되는 거고 오늘 이제 미국에서 여러 지역에서 그 선거가 치러지거든요. 선거가 치러지는데 뉴욕, 메릴랜드주 살고 계시는 분들, 유타주에서도 예비선거가 있습니다. 특히 맨하탄에서는 이제 케네디의 후손이 뭐 하원 의원 예비선거에도 나오는데 지금 오늘 그 뉴욕타임스가 기사에서 하나 제목을 붙인 걸 보면 로즈 장미요. 브레드 앤 로즈. 그러니까 그 브레드는 빵이잖아요. 빵과 로즈 이렇게 roses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빵과 roses 하면은 미국의 노동운동기에서 얘기를 한다던가 특히 이제 사회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자본주의 자체에 이건 너무 빈익빈부익부야. 너무
공평하지가 않아 라고 불만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거죠. 브레드는 뭐예요? 빵.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럼 빵만 중요해요? 미국 마켓과 한국 마켓을 갈 때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가장 큰 차이는 저는 꽃가게라고 봅니다. 미국 마켓에는 다 꽃가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꽃가게가 잘 됩니다. 사람들이 특히 주말에는 꼭 꽃을 한 줌씩 사갑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해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질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꽃이라는 것은 존엄, 문화, 자유 이런 것. 생존, 브레드는 생존이에요. 빵은 생존인데 생존을 넘어서 우리의 인간다운 삶 해서 이제 브레드 앤 로제스 이걸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지금 많이 부르짖고 있는 거잖아요. 오늘 선거에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세요. 왼편에는 버니 샌더스, 누구보다도 먼저 버먼트주에서 시장할 때부터 사회주의 성향을 갖고 있었던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말하는, 오른편에는 조란 맘다니 80대와 30대예요. 이 사람 조란 맘다니가요, 브롱스, 브루클린, 퀸스에서 이제 자신들을 스스로 민주적 사회주의자다라고 부르는 후보들을 많이 지지했습니다. 조란 맘다니는 지금 뉴욕 시장이 돼서 활동을 하고 아직까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몇 개월 되지 않아서 힘이 셉니다. 만약에 그가 지지하는 많은 후보들이 성공을 한다면 맘다니가 그 민주당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왕조 비슷하게 민주적 사회주의자의 거기에 왕좌에 앉는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버니 샌더스가 있지만 버니 샌더스는 이제 나이가 많고 그는 이제 마무리를 정치적으로 해야지 될 시점이고 34살밖에 안 됐어요. 조란 맘다니는. 그래서 이 기사는 꼭 조란 맘다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예전에 사회주의가 사회주의 시장을 중심으로 한 기사거든요. 사회주의 시장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상기시켜 줍니다. 20세기 전반에. 사회당이 있었으니까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때는 한 밀워키 같은 경우는 한 40년 동안, 그럼 사회주의자들 하면은 하수도 사회주의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 기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줘야지 되니까. 그래서 도시에 무슨 인프라 같은 것을 막 확충하고 뭐 이런 개혁을 하는데 헌신을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1960년대 권력을 잃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그 뒤에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와 미국이 싸우게 됐으니까 버먼트주의 벌링턴이라는 곳에서 버니 샌더스가 80년대에 시장을 했습니다. 그 시장을 할 때는 첫 번째 선거 이겼을 때가 레이건 때와 비슷한 때예요. 1981년입니다. 처음 시장에서 이겨서 승리한 당선자로서 보스턴 글로브와 인터뷰를 했을 때 그때 버니 샌더스는 자신을 사회주의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주의자다 하면 사람들이 막 소련을 생각하고 뭐 강제 수용소를 생각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회주의자다 하면 사람들은 그것부터 생각하니까 나는 그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내 인생의 반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그때 이미 뭐 젊었을 때 시장이 됐지만 인생의 반 이상을 정치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러고 싶지 않아서 나는 사회주의자라고 얘기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는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라고 시간이 변하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요즘은 미국도 젊은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어떻게 집을 산단 말이야.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집을 살 수가 없잖아. 꿈을 꿀 수 없는 이런 것에 젊은이들이 불만을 많이 가지면서 자본주의가 아니라면 우리는 버니 샌더스와 같은 민주적 사회주의로 가는 게 맞지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많잖아요. 오늘 치러지는 이 선거에서도 그렇고 11월 그 중간 선거에서도 그렇고 지금 미국의 최대 도시인데 시장이 민주적 사회주의자죠. 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라는 34살의 사람이 뉴욕에서 잠깐 정치를 했지만 아니 거기 주지사를 2번이나 한 앤드류 쿠모를 이기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캐런 베스 LA 시장이 2위인, 이제는 공화당 후보는 떨어졌어요. 민주당 후보입니다. 민주당 후보인 니티알 라만이라는 인도계예요.
조란 맘다니와 마찬가지로 인도계 여성이고 뭐 하버드 같은 데서 공부했고 도시계획 같은 거 공부했고 이 캐런 베스가 젊은 캐런 베스는 이미 거의 70 됐을걸요. 그러면 니티아 라만과 나이 차이도 많고 니티아 라만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예비선거할 때 캐런 베스는 오히려 공화당 후보가 당선되기를 원했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리얼리티 쇼 스타였었던 리티아 라만도 민주적 사회주의자 조란 맘다니와 아주 비슷합니다. 시애틀 시장이요? 사회주의자예요. 그리고 워싱턴 DC에서도 이겼잖아요. 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다 라고 말한 제니스 루이스 조지 38살 뭐 언제 저거 하죠? 선서하기까지는 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몇 개월. 이건 워싱턴 DC에서도 민주적인 사회주의자다.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에서 불과 15분 거리에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들이 성공할지 성공하지 않을지는 아직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조란 맘다니는 시작을 했어요. 로스앤젤레스는 누가 시장이 될지, 캐런 베스가 재선이 될지, 민주적 사회주의자, 젊은 후보가 될지 알 수 없어요. 제니스 루이스 조지도 38살이에요.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젊습니다. 물론 버니 샌더스도 젊었을 때 민주적 사회주의자로 정치를 시작했고 그만큼 이상 이런 게 있잖아요. 뭐 세상이 공평해야 돼. 근데 지금 주택 문제, 교육 문제 너무 공평하지가 않아. 이런 걸 젊은이들이 뼈저리게 느끼면서 사회주의 쪽으로 많이 가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민주당 성향이고 도시에서이고 그래서 뭐 다 이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 졌잖아요. 또 필라델피아에서도 졌고 민주적 사회주의자들이. 그런데 승리한 사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의 성공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게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지적이에요. 어떤 메시지냐면 극좌잖아요. 말하자면 민주당 쪽에서 볼 때는 극좌인 거죠. 이 사람들이 집권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잡하다고 막 뉴욕타임스 기자 여러 면이 막 설명을 했어요. 실제 통치가 가장 큰 시험대다, 테스트다라고 얘기하는데 처음에 맘다니도 이렇게 될 때 뭐 하고 주택 어떻게 하고 교육 어떻게 하고 했었잖아요. 공약할 때. 그래서 젊은이들 표 많이 쫙 흡수해서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 도시를 운영을 할 때는 이상주의, 대담한 공약 이것보다는 조금 뒤로 물러서서 현실과 타협을 하는 거죠. 뉴욕의 캐시오코 주지사 같은 경우가 맘다니보다는 훨씬 온건하잖아요. 그 사람하고도 협조를 하고 그리고 또 무슨 뭐 뉴욕 경찰위원회의 그 위원장하고도 이렇게 협조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시애틀에 살고 계신 분 계세요. 유명한 시애틀의 이 시장이죠. 케이티 윌슨. 케이티 윌슨 시장은 민주적 사회주의자예요. 그러나 시애틀이 굉장히 진보적이지만 시애틀의 시의회는 이 시장보다는 온건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했죠. 충돌하면 어떻게? 충돌하지 않습니다. 현명해요. 젊은 정치인들이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잘 협조를 하거든요. 월드컵 기간 동안에도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그 시내 경기장 이쪽 지역에 감시 카메라 작동하도록 한다. 이런 데 동의를 한다던가. 우리가 맘다니의 케이스에 더 많이 알고 있죠. 조란 맘다니는 뭐 100일도 다 지났고 하니까 양보를 하는 거예요. 온건한 말하자면 경찰국장이에요. 커미셔너 제시카 티시 유임시켰잖아요. 온건한 사람 이 도시에. 처음에는 뭐 많이 달랐어요. 뭔가가. 그랬고 이 제시카 티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인 큰딸과 친구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냥 유임시킨 것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권한이니까 굉장히 권한을 마음대로 상당 부분을 경찰을 당신의 조직이니까 당신 뜻대로 운영을 하세요 하고 자율권을 허용을 한 거죠. 그리고 공립학교에 대해서 무슨 시장의 통제권과 관련해서도 처음에 공약했을 때보다는 훨씬 온건한 쪽으로 가고 또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파시스트라고 불렀었잖아요. 조란 맘다니도. 지금 약간 서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긴 하지만 관계 괜찮거든요. 일종의 뭐 관계 같은 것을 형성을 했잖아요. 백악관에도 갔고 트럼프 대통령도 아주 좋게 반응을 해줬고 해서 이 시장들이 민주적 사회주의자다 하고 당선이 되고 나서 당선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을 어떻게 하는가, 정치적인 현실을 얼만큼 반영을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보면서 아직까지 중간 선거까지 몇 개월이 남았으니까 이미 시애틀 시장 또 뉴욕 시장 이런 사람들 하는 걸 보면서 다른 도시에서도 유권자들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뉴욕 타임스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사회적 민주주의라는 게 세대적인 운동이라고도 보고요. 왜냐하면 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다 30대. 뭐 오히려 로스앤젤레스 시장 후보 사지구 시의원은 나이가 많은 셈이에요. 44살이니까. 세대적인 운동이고 정치적인 운동이고 좌파의 아주 뭐 좌파의 극좌라고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뭔가 부상하고 있는 지금 부상인데 앞으로도 상당히 부상할 만한 그런 그 여백이 남아있다. 여지가 남아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왜 그러겠어요? 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요. 어퍼러빌리티입니다. 모든 이런 젊은 그 정치인 또 정치 후보들이 생활비, 경제에 대한 좌절감, 젊은이들의 그걸 너무 잘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임기 2기 들어와서 민주당이 거의 많은 선거에서 이겼는데 이긴 것을 보면 거의 무슨 뭐 주지사라든가 이런 데의 어퍼러빌리티였잖아요. 뭐 버지니아주에서도 그랬었고 그런 그 경제력으로 우리가 과연 열심히 일하고 일을 잘하면 내가 적어도 렌트비는 내고 밥 먹는 걱정은 안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안 되니까 빈익빈 부익부. 뭔가가 특별한 부자에게 뭔가가 맞춰져 있어. 세금도 그렇고 다른 것도 그렇고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영향을 지금 많이 받고 있고 그런 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는데 문제는 경제적인 것에 대한 젊은이들의 좌절감 때문에 그렇다. 문제는 항상 경제야. 여기에 간다는 그런 얘기를 오늘 선거에서도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많은 것들 뉴욕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의 이 선거 결과는요. 네, 뭔가 고양이가 숨기 좋거나 쉬기 좋은 장소라 그래요. 숨기 좋으면 숨는 곳을 없애버리고 쉬기 좋은 장소면 쉬기 좋은 장소로 만드세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지금 고양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슴이었던가? 사슴이 아니고 뭐였죠? 잠깐만요. 이 사이트는 굉장히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긴 한데 잠시니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리플렉션 풀 있죠? 리플렉션 풀에서 어떤 동물이 숨졌다 하는 게 나오던데요. 오리, 거위. 거위가 막 숨진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리플렉션 풀을 수리하기 전에는 녹조는 있었어도 이 정도는 아니었고 하는데 지금 뭔가 그 녹조가 많이 생기니까 그걸 또 없애버린다고 과산화수소를 포함한 많은 화학적인 접근법을 써서 페인트 같은 것도 다 벗겨지고 사람들은 관광 온 사람들은 페인트 조각 이렇게 좀 기념물로 가져가겠어 하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사람들 말이야 누군가가 그것을 해를 줬다는 거예요. 리플렉션 그 풀에 반달리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실제 법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양이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거위가 지금 생각이 났고 퓨 리서치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미국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그런 세계의 여론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확신은 23%밖에 안 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요. 트럼프 대통령 여론조사는 지금 30%까지 떨어진 데도 나왔습니다. 어제. 이게 이제 추세가 되면은 여러분들께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많은 것들이 아마 합쳐져서 그럴 거예요. 그런데 도시에서는 특히 로스앤젤레스 같은 경우는 이 경우는 미국뿐만이 아니라 해외 언론도 다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디언의 보도입니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이 트럼프 행정부가 로스앤젤레스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해 버렸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더 이상 로스앤젤레스 시가 센츄어리 시티, 피난처 도시 시 조례로 만들었고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을 제안을 했어요. 이런 조례가 위헌이다. 이민법은 연방법인데 이런 시조례를 만들므로 인해서 연방 이민법을 집행하기가 힘들다고 소송을 했는데 이걸 기각했습니다. 행정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행정부가 다시 뭔가를 수정을 해서 뭐 제출을 할 수 있도록은 허락을 했거든요. 로스앤젤레스 변호사가 하는 말은 이런 얘기예요. 지방 정부가 인력과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게 원래의 원칙인데 이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거다. 말하자면 로스앤젤레스는 왜 이런 시 조례를 다시 만들었는가? 범죄 피해자, 또 범죄 목격자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그 기본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신분과 상관없이 LA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야지 된다. 그래야지만 범죄가 줄어든다. 범죄는 범죄고, 그러니까 범죄의 피해자가 됐다 하면 그 사람이 불법 체류자건 아니면 합법 신분이건 똑같이 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알아서 그걸 처리를 해야지 되고 그 범죄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는데도 그걸 알고 있어야지 된다. 그런데 무슨 뭐 경찰국의 자료, 뭐 이민국의 자료, 무슨 자료 다 연방 정부가 내놓으세요 하면 쫙 내놓고 경찰도 여기 와서 우리가 이거 집행하는데 도우세요 하면 쫙 돕고 하면은 커뮤니티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면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이제 그 판사는 좀 받아들인 것 같고, 그러나 뭔가 판사가 또 구체적으로 제시한 게 있겠죠. 다시 이걸 이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좋습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이 법원에서 계속 이제 이런 일들이 이민에 관해서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연방 상원에서 한 사람은 참 이 피부 색깔을 보니까 이 두 사람이요.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도 있는데 반대예요. 팀 스캇 왼편. 팀 스캇 연방 상원 의원은 아프리칸 아메리칸인데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열렬히 후원을 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될 때 트럼프 대통령 재선 당시에 그 캠페인 나중에 전당대회 할 때 거의 아시안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거의 백인 일색이었죠. 백인 일색이었는데 팀 스캇이 딱 전당대회에서 연설하잖아요. 미국에 어디 인종차별이 있느냐. 인종차별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이 미국 연방 상원의원을 할 수가 있겠는가 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꼭 그냥 피부색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에 더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공화당이고 엘리자베스 워렌 Y시잖아요. 민주당이다. 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쳐서 어제 법안을 만든 거를 통과시켰습니다. 21세기 주택을 향한 로드 법안이다. 이렇게 해서 85대 5예요. 원래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공화당 의원 8명이 반대를 했었는데 5명으로 줄어들었네요. 자, 그래서 하원에서도 빠르면 오늘 처리가 될 텐데 기본적으로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예요.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렌트 들어 사는 사람들까지 렌트비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무엇을 하는가. 주택을 짓는데 규제 같은 것을 조금 풀어주자. 그리고 큰 무슨 대형 투자회사, 사모펀드 이런 데서 막 집을 한꺼번에 사서 그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고 이런 것을 막자. 물론 이런 게 몇 퍼센트, 1%도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들 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법안 그 내용이거든요. 공화당, 민주당 합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해서 그 정도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십 년 만에, 이거 한 30년 만에 대대적인 그런 이제 주택에 관한 연방정부가 뭔가를 아무튼 해보겠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을 좀 늘려보겠다 하는 겁니다. 조건이 너무너무 많아서 주말에 여러분들께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항도 많고 내용도 많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거 주택 이런 것들은 다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고 지역의 차이가 크고 왜냐하면 큰 그 회사들이 어디 한꺼번에 막 주택을 사고 짓고 하는 것도 오히려 그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애틀란타처럼 막 그렇게 큰 회사에서 막 무더기로 사들이는 게 10%이 정도 되면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평균이 뭐 0.4%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적인 주택 공급에 대해서 큰 그런 막 마구 사서 그 사람들 이득 보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예외 두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주택을 짓기 쉽게 해준다, 규제를 풀어준다 하는 것에 가장 큰 규제는 환경 규제 같은 게 많게 되겠죠. 그러면 왜 주택에 대해서만 그래? 다른 것은 어쩌라고? 이것도 공정하지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연방정부가 돈으로 막 확 그 지원하는 이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반적인 문제 해결이 주택 공급은 문제 해결이 되려면 이자율도 조금 내려가야 되고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고 많은 경제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냥 규제만 풀어주는 것으로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거 일회성이야. 그렇지만 정치인들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초당적인 것이고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지역구에 가서는 주택 문제 심하잖아요. 지금 어포러빌리티 생활비와 함께 내가 이런 것에 찬성표를 던져서 통과시켰어요 하고 서로 말하기 좋은 거죠. 그리고 주택 업계에서도요. 이거 뭐 주택 소유자들도 좋아하고 뭐 세입자도 좋아하고 뭐 다 사람들 뭐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어디 보도인가요? 이건 힐의 보도인 것 같네요. 주택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경제학자들은 이게요, 주택 가격을 낮추는데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렇지만, 물론 일부 조항들은 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영향을 낮추는데, 영향을 낮추는데, 미치는데 별 영향가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가 맞겠죠. 전국 주택 컨퍼런스, 내셔널 하우징 컨퍼런스의 CEO입니다. 데이빗 두워킨이라는 분이 하룻밤 사이에 이 주택 위기를 해결해 줄 마법의 지팡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인들이 노력하는 것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주택에 대해서도 일반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어포러빌리티, 감당할 만한 수준으로 만들려는 그 장기적인 노력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다운 페이먼트다. 이 정도 다운 페이먼트 중요하잖아요.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이 주택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마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서명하고 나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그렇게 보도를 하고 할 겁니다.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을 사랑하사 이렇게 중요한 역대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었던 이런 것을 통과시켰다. 이거 의회에서 한 거예요. 이걸 통과시키고 사인을 했노라 할 테지만 어쨌든 그 기본적인 그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숭고했고 하지만 당장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집을 마련하는데 좋아지는 거야? 라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거. 지금 당장 제일 큰 영향은 이자율이니까요. 그리고 미국이 전국적으로 수백만 채가 집이 모자라서 적어도 한 700만 채 정도는 있어야지 조금 집값이 안정적으로 해결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하기에는 훨씬 못 미치지만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좀 지지를 박수를 받고 있는 그런 안입니다. 자, 그리고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팜비치 포스트가 오늘 보도를 한 건데 팜비치 포스트도 이거 왜 이제서야 보도를 하죠? 다른 매체에서 다 보도를 했는데 왜냐하면 지역 뉴스기 때문에 빨리 했었어야지만 됐을 것 같은데 워싱턴의 그 리플렉션 그 풀 있죠. 워싱턴 기념탑과 링컨 메모리얼 사이에 긴 그 풀이 이제 보수공사 250주년을 맞아서 한다 하고 나서는 다 지금 엉망진창이 돼버려서 날마다
자고 나면 더 큰 세계적인 뉴스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팜비치 포스트가 지금에서야 얘기를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이웃으로서 이 랜드마크, 워싱턴 DC의 랜드마크를 뭐 이렇게 보수공사하는데 입찰 없이 무입찰로 계약을 따냈다. 트럼프 대통령 이웃인데. 근데 이게 풀장, 조류, 이끼 잔뜩 끼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 얘기를 왜 이제 보도를 하느냐고요. 진즉에 했어도 됐을 것 같은데. 아무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얘기를 좀 전해드려야 되겠네요. 다우지수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그럼 나스닥은 어떻게 되나요? 나스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371포인트나 내려가고 있어요. S&P 500도 67포인트나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이 어제 미국에서 엄청 많이 내려갔는데 미국도요. 어제 오늘 전부 한국 코스피가 많이 내려간 것도 보도를 하거든요. 미국에서 먼저 시차상으로는 이거 보세요. 손 갖다 대고 하는 것 좀 보세요. 기술주가 엄청 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나니까 한국이나 유럽이, 그러니까 아시아나 다 미국보다 시차상으로 날짜는 하루 빠르지만 개장을 하잖아요. 다 주르르르르 내려갔어요. 굉장히 강하게 흔들었고 오늘까지도 기술주는 흔들고 있다. 그럼 한마디로 지금까지 주식시장을 떠받들고 있던 기술주 때문에 그게 지금 내려가는데 이게 계속 이러는 거야 아니야? 라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열기가 한계에 다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은 오늘 뭐 CNBC라든가 뉴욕타임스라든가 대체적으로 제가 다 보면 걱정들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거 끝이다. 벽에 부딪혔다. 버블이야. 터지기 시작해. 이렇게 보는 것 같진 않습니다. 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어제 강하게 흔들렸어요. 막 매도세가 막 있었고, 그래서 뭐 코스피가 어제 뭐 10% SK 하이닉스를 얘기를 해요. 미국에서 삼성도 얘기를 하고 두 회사 모두 12% 넘게 떨어졌잖아요. 어제 뭐 한 20분 정도 거래 중단하지 않았어요. 오늘 미국도요. 아침에 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6시 반 그 전에요. 개장 전에 이제 도표를 보면은 도표나 이제 개인 그런 어카운트 보면 다 0으로 돼 있었어요. 보통 이제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오늘 아침까지도 그랬고 지금 여전히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그랬지만 뭐 유럽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뭐 범유럽 지수라고 할 수 있잖아요. 팬 유로피언. 그 스톡스 그 600도 뭐 하락했고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뭐 다 내려갔어요. 매그니피센트 이런 거 사람들이 다 팔아 제쳤어요. 인텔 7.6%, 마이크론 8.5%, AMD 또 6.2%, 엔비디아가 제일 조금 떨어졌어요. 어제 3%. 스페이스X요. 어제 보니까 16점 몇 퍼센트 떨어졌었고 그 다음에 장이 닫힌 다음에도 한 3% 정도 또 떨어졌었고 지금 한번 볼까요? 얼마예요?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150달러대였거든요. 지금 오늘 5.34%가 올라서 162달러 85센트. 이거 지난번에 불과 며칠 전에 나스닥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220까지 올라갔었던 게 스페이스X 주식이잖아요. 지금 아주 미국 대단했었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결국은 기술 반도체 섹터 전반에 걸쳐서 사람들이 차익을 많이 올랐으니까 한번 어떻게 해볼까 이렇게 했다가도 보고 이거 뭐야 버블이 생기는 거야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산운용회사 아주 뭐 유명한 회사잖아요. 스트레티즈 에셋 매니저스의 최고 경영자예요. 탐 홀릭. 이 사람은 그 유명한 그 CNBC의 스쿼크박스 그 유럽 거기에 출연을 해서 어떠한 재앙이 다가온다고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시장이 매우 유동적이다. 그렇지만 유동적이라도 이게 재앙적인 붕괴 여기에 가까웠다고 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익을 취할 만한 모멘텀 이런 것들에서 한 것도 있고 인공지능이 앞으로 몇 년 동안 기업들의 이익을 계속 키워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페이스X라든가 엔트로픽 같은 기업들, 기업 가치가 조금 더 지금보다도 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을 지금 앞으로는 누가 주도할지, 이런 기업들이 무엇을 해낼지는 단정할 수 없다. 이렇게 그 덧붙였어요. 근데 뭐 이 사람은 이런 뭐 SM 매니저 하는 그런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니까 지금으로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또 오늘 오전에 또 메모를 내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투자은행 그 에드부시의 애널리스트요. 유명한 사람이죠. 댄 그 아이브스. 이 사람은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기회라고 얘기를 해요. 판단은 다 개인이 하는 거지만 이번에 하락한 것은 물론 그 기술주에 대한 압박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요. 투자자들이 또 어제 이제 미국의 기술주가 엄청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막 AMD부터 나스닥부터 쫙 내려가고 스페이스X부터 이렇게 내려가고 한국이 개장하고 나서 코스피가 그렇게 급락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어머 한국의 코스피가 급락했어 하고 미국의 기술주로 번질 수도 있어. 이런 그 우려도 하고 있고 오늘 어제에 이어서 또 지금 그 내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중요한 게 내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걸 또 지금 한번 봐야지 되고 그래서 이 투자은행 그 에드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 이분은 이 사람도 사실은 그 인공지능의 뭐 그 레볼루션 뭐 이런 상장 지수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긍정적으로 뭐 말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도 있고 마이크론 무슨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한 걸음 이렇게 물러서서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 차례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본능적으로 결정을 하셔야지 될 순간들이 올 겁니다. gut check moment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본능적인 그 gut check 모먼트를 겪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게 아직도 이 인공지능 혁명이 3이닝에 있다. 야구가 몇 이닝이에요? 3이닝하고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3이닝에서 예를 들어서 아주 망가졌다 할지라도 3이닝에서 망가지면 쭉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3이닝밖에 3회 초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래서 어제 오늘은 그런 3이닝의 한 순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은 워낙에 인공지능과 테크 업계 본인이 관리도 많이 하고 낙관론자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CNN 방송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술주가 지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 너무 비싸다. 이런 걸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고용 지표가 조금 나빠지니까 조금 그것도 우려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뉴욕타임스가 한국 그 코스피를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인공지능하고 그 반도체 기업들이 이 주가를 사상 최고까지 끌어올렸지만 지금은 전 세계 증시에 조정하는 국면은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뉴욕타임스는. 그 조정을 이끄는 중심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블룸버그는 역시 이번 조정이 인공지능의 그 랠리를 시험하는 가장 큰 하락 중에 하나잖아요. 아니 스페이스X가 데뷔한 지 며칠 만에 그렇게 많이 내려가고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그럼 CNBC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분석팀이 있으니까 그 종합을 해보면 인공지능 관련 투자 주식값 과열된 건 인정을 합니다. 다들. 그건 맞지만 무슨 뭐 예전에 그 닷컴 버블 99년이에요. 그때의 그 버블과 같다고 보기는 이르다. 같다고 볼 수 없단 아니에요. 같다고 보기는 이르다. 이 모든 것들 다 본인들이 결정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사망한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된 와이프에 의해서 엘렌 그린스판 전 연방준비제도 그 의장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 비이성적인 열기다. 이 연방준비제도 그 당시에 이제 닷컴 붐 이런 거일 때 비이성적인 열기야 이런 얘기를 앨런 그린스펀이 많이 그 했었었거든요. 그때의 그 기억을 이제 되살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는 있다. 근데 아직 이게 그때처럼 이거 터지는 그게 맞아. 그때와 똑같이 될 거야.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현준 그 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는데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이 뭐 파킨슨 병도 앓고 있었고 100세로 사망을 했는데 당연합니다. 미국 현대 경제를 형성을 한 사람이에요. 1987년부터 20년 동안이나 가장 최장기 미국 연준 의장으로 있으면서 달러를 관리를 했고 이자율을 관리를 했고 미국이 어려울 때마다 장기적으로 이자율을 내려서 그래서 닷컴 버블을 쥐가 만들어 놓고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있어요. 2008년도 금융결정 같은 것도 크레딧을 아주 쉽게 팍팍 주니까 자격도 없고 하는 사람들 그냥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빌린 돈으로 하면 뭐 소라도 잡아먹는다던가 뭐 이런 한국말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망치게 했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예, 연준 전 앨런 그린스펀 의장. 영광은 있었지만 그렇다고 너무 욕된 것은 없지만 또 일부에서는 저 사람의 그 오랜 정책 때문에 미국이 강해지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도 있어 불공평했어 하는 것도 있는데 오늘 거의 이거 워싱턴 포스트뿐만이 아니라 신문의 경우는 어제 발표된 게 이제 오늘 그 신문으로 나왔기 때문에 모든 신문이 전부 일면에 연준 전 의장 앨런 그린스펀의 사망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대폭락은 아닌데 대폭락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대폭락은 아닙니다. 자, 오늘도 그렇고 이 월드컵 어제는 바쁘셨죠? 뭐 음바페 보랴, 메시 보랴, 그리고 노르웨이의 이제 홀란드, 에를링 홀란드도 이제 이름이 완전히 붙네요. 퍼스트 네임까지 다 모르시는 어떻게 약속했어요? 완전히 그냥 세계 최고 선수들이 두 골씩 전부 넣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늘 메시 말씀만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는 메시 말씀만 드리지만 어떻게 보면 메시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한국의 손흥민 선수를 상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자, 리오넬 메시가 18골로 월드컵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J팀이에요. 아르헨티나 어제 오스트리아를 2대0으로 꺾었고 피파 월드컵 역사상 이제 최다 득점했는데 페널킥 그 이후에 17번째, 18번째 이렇게 한 건데 6번 대회에서 총 18골을 넣은 거예요. 월드컵 대회. 그래서 지금 국가대표로 201경기에서 121골을 기록 중이고 그리고 또 뭐 너무너무 많아요. 아무튼 너무너무 기록이 많은데 딱 한 말씀만 드리죠. 이것은 지금 메시가 이렇게 잘 뛰고 있는 것은 1962년 브라질이 그렇게 한 이후에 처음으로 월드컵 우승을 같은 국가가 연속으로 할 수 있어? 어머, 지금 메시가 지금 저렇게 컨디션이 좋아? 그럼 지난번에도 아르헨티나였는데 이번에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에 굉장히 그 희망적인 신호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 7월 달에 그 막 결승전 이런 거 미리 지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지금 해서 처음에 알제리전 그때 그 첫 골 넣고 그때 울었었잖아요. 눈물을 흘렸었는데 그때 아버지가 건강이 조금 나쁘다가 회복 중이었다는 그런 때였거든요. 그리고 막 햄스트링 부상도 있었었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데도 그 메시가 딱 그 경기장에 들어오면 메시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팀원들이 안심을 하고 영감을 느끼고 한다는 거잖아요. 해서 만약에 이 그룹이 아르헨티나가 메시 없이 더 나아질 수가 있어? 이거 생각하면은 그건 아니지. 이 존재감을 분명히 이제 메시가 준다는 거예요. 물론 본인의 월드컵 기록도 기록이지만 그런데 이건 이제 알자지라 보도거든요. 알자지라가 어떻게 보도를 하냐면 메시가 이렇게 계속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고 기대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뭐냔 말이에요. 과연 그 이유가 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아르헨티나 감독이요.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대표팀을 재건한 그 감독이 메시의 스타일을 쫙 분석을 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마 한국 분들 경기 보시는 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예전처럼 뛰지 않아요. 그럼 지금 38살, 39살, 아니 40살 이제 곧 되고 예전처럼 많이 뛰지 않는다?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그냥 옆에 있거나 때로는 업사이드 위치에서 뭐 골문 앞에 서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 메시가 골 넣을 때만 전념을 하고 다른 때 안 해주니까 팀이 한 명이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근데 오히려 그 점이 오히려 굉장히 메시가 자유롭다는 거죠. 수비 같은 이런 것에 이렇게 메시가 부담감을 조금 덜 느끼는 그런 거.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는 대비를 해야지 된다. 이렇게 해서 자유롭게 메시가 공을 받지 못하게 해야지 된다. 이 라이프 랑닝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어제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초반에 막 페널티킥 이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완전히 그때 화났대요. 메시가 나중에 얘기하는데 자기도 너무 막 화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뒤에도 두 번이나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오스트리아의 뭐 선수에게 막혀버렸고 등등. 그래도 전반 38분 그 뒤에 또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했잖아요. 메시는 어느 순간에 빈 공간으로 슬며시 들어가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아르헨티나 감독이 얘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리오넬 스칼로니.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은 2006년도 월드컵에서 메시와 함께 뛰었어요. 아르헨티나 감독이. 그런데 현재 지금 아르헨티나가 집중하고 있는 건요. 메시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팀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면 메시가 아니라 메시는 덜 뛰어 예전보다 못 뛰어 아예 쟤는 수비는 안 하던데 방어는 안 하던데 하는 게 그게 아르헨티나 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메시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메시의 개인에게도 좋고 아르헨티나 월드컵 팀에도 좋으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메시가 수비 부담에서 뭐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감독의 그 전략 자체가 메시에게 부담을 주질 말아라. 메시는 공을 넣는 데만 집중을 하도록 하고 메시가 여유가 남으면 그때 수비에 이렇게 하도록.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그 팀이 공을 막 갖질 못해요. 점유율이 없고 이럴 때도 메시는 그런 때는 좀 적극적으로 뛰어주고 그럴 때 이렇게 메시가 뛰어주면 메시가 헌신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그 정도만 해도 메시는 자기의 몫을 하는 거야. 왜냐하면 메시는 우리의 이 시스템 자체가 전략, 전술 모든 것이 다 메시가 골을 많이 넣도록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너무 많이 도와줬어. 너무 잘해.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나이가 많아서 덜 뛰고 뭐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자체가 전략이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받쳐준다는 거예요. 팀 전체가 메시를. 그리고 또 물론 현재의 메시가 과거의 바르셀로나 시절과 다른 메시인 거 분명하죠. 최소한 5번 정도는 자신을 창조해서 바뀌었다. 뭐 있잖아요. 선수들이 가는. 그러면서도 계속 경기의 흐름을 지배하고 언제나 자신을 쫓아오는 그런 뭐 선수들. 축구도 진화되니까 이것보다도 메시가 더 끊임없이 앞서간다는 그런 얘기. 이런 얘기요. 항상 지금의 메시, 마지막에 메시가 최고의 메시다. 왜냐하면 뭐가 좀 덜 빨라졌어. 예전보다. 힘이 좀 덜해졌어. 하면 그게 안 돼도 다른 것으로 보완을 하니까. 그리고 이게 메시 혼자 되느냐고요. 팀이 그걸 해주도록 메시에 맞춰서 했다는 거잖아요. 메시 대타가 나오면 그렇게 안 하겠죠. 메시가 있는 동안, 이번이 마지막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현재의 메시를 예전보다 덜 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든 것을 누구보다 먼저 보고 자신의 최대의 목표는 골을 넣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메시가 성공하는 것이다. 글쎄요. 내일 한국 남아프리카 공화국과의 경기에서 또 뭐 손흥민이 이렇다, 홍명보가 이렇다 많은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는 10시 되기 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 바이.